네, 하나님의 공의를 바로 세우는 시간 카이로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합니다. 평안나무 이사장 김용민 PD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이하원 선교회 대표 김디모데 목사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오늘 또 저희 특별한 손님 모셨는데요. 기록하는 빈민 활동가, 빈민운동가십니다. 최인기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선생님 사실 이제 그 기록하는 빈민 운동가, 활동가 이런 이름이 되게 좀 생소하기도 하고 지금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데 또 평화나무가 이렇게 모셨을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서 좀 설명 좀 우선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네. 저는 1995년부터 빈민운동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소속되어 있는 단체는 노점상 단체예요. 민주노점상 전국연합이라는 단체고요. 민주노점상 전국연합. 전국연합이요. 네, 네. 거기 이제 수석부 위원장 맡고 계시고요. 예. 네. 그리고 용산 참사로 좀 잘 알려진 전국 철거민연합. 예, 이 두 단체와 함께 단체를 구성하고 있는 빈민해방실천연대 수석부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 반갑습니다. 저기, 네. 용산 참사 이후로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인간 사냥을 했어요. 이명박 정권이.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선생님 이제 차츰차츰 하나하나 좀 여쭤볼 건데 일단은 선생님께서 이렇게 95년부터 빈민활동가로 일하셨으면 정말 오래된 거예요, 그렇죠? 그럼요. 지금 30년. 예, 엄청 다 돼가는 오래됐는데 거죠. 예. 뭐 계기가 있으셨어요? 예, 저는 이제 원래 노동운동을 좀 하려 했다가요. 구로 지역에 이제 범안전기, 마이크로세라믹 이런 데서 이제 활동을 하다가 그 당시 김영삼 정부, 김영삼 정부 시절에 그 박홍 총장이 이제 사회적으로 뭐 간첩 몇몇 명이 은닉하고 있다. 이야기가 나온 직후에 그 당시 이제 청년단체 활동가였었는데 그리고 현장에서 활동을 했었는데 이제 국가보안법으로 그때 구속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남산 가서 좀 고생을 했고 그리고 나와서 다시 이제 노동운동을 하려 했는데 뭐 이제 안 되죠. 취직이 안 되죠. 그러다가 그 선배들의 도움을 받아서 노점상 단체에서 그 당시부터 활동을 하게 됐는데요. 그때 이제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은 인천의 암도에서 이덕인이라는 장애인 노점상이 단속 과정 속에서 실종됐다가 변사체로 발견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예. 지금까지 활동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선생님에 대한 뭐 이렇게 기록 같은 거 기사 난 거를 제가 좀 살펴봤더니 그 동대문 신평화 시장에서 어머니께서 이제 옷 공장을 운영하셨다 뭐 이런 내용도 있었고 전태일평전을 읽은 것이 이런 또 운동에 뛰어들게 된 계기가 됐다 이런 내용도 좀 조영래 변호사가 쓰신 네. 조영래 변호사가 쓰신 전태일평전. 많은 사람들이 아마 뭐 그 책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았을 겁니다. 정말 그대로. 네. 선생님 그래서 뭐 후에 또 중요한 내용을 또 다루겠지만 뭐 이렇게 운동하면서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많을 것 같아요. 뭐 좀 얘기해 주실 수 있는 것들은 얘기해 주시면 보통 이명박 씨가 이제 서울시장으로 있을 때 청계천 사업할 때도 그때도 이제 상인분들 거기 이제 주민분들과 함께 하셨던 걸로 알고 있고 아까 용산 참사도 얘기하셨지만 그때도 함께 이렇게 나서셨고 어떤 일들이 있었어요? 예, 뭐 빈민운동사에서 가장 커다란 사건은 1970년대 경기도 광주에서 있었던 경기도 광주 대단지 사건이에요. 이제 서울에 있던 이른바 도시 빈민들을 박정희 정권이 통째로 경기도 광주로 지금의 성남으로 강제 이주시킨. 그게 가능해요, 그게? 가능했던 시절이에요. 네. 가능했지. 네. 예, 이제 그 사건 이후로 또 굵직굵직한 사건을 좀 대라면은 세월이 흐른 다음에 청계천에 있는 상인들, 뭐 노점상들, 철거민들 이분들이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의 뭐 청계천 보온 사업으로 내몰리게 되는 그런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이제 물론 이제 많은 서울 시민들이 청계천 보온공사는 서울 지역에 굉장히 중요한 사업으로 잘 끝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당시 이제 이명박 서울시장은 환경을 강조했어요. 환경 보건해야 된다. 그리고 또 문화재도 강조를 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현장에 있는 여러 이해 당사자들과의 사회적 합의 이게 참 중요하다. 이런 어떤 그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담론을 적극적으로 개진하면서 개발 사업을 추진했어요. 근데 이제 이 사업의 목적은
사실 청계천 변에 있는 개발을 통한 네. 이윤을 확대시키는 그런 과정이었지 않았는가라는 거 이제 저희들 이제 보는 거죠. 대표적으로 그 당시 양윤재 부시장이 이 사건으로 이제 구속됐던. 구속됐어요. 예, 비기로. 예. 그랬던 사건이 있고 또 뭐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문화재 복원이 제대로 됐냐 안 됐어요. 예를 들어서 수표교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동국대학교 옆에 장충당 공원에 그대로 있거든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제대로 복원이 안 되고 환경 복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거기가 이제 평소 겨울철에는 건천입니다. 물이 흐르는 천이 아니에요. 그런데 1년 365일 물이 흐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강물이나 지하수를 전기로 끌어다가 상류에서 부어서 물을 흐르게끔 조경 사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커다란 어항이나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명확하게 말하면 이건 환경 복원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이제 말하자면 뭐 북악산이라든지 남산에서 내려오는 지천을 모아가지고 맞습니다. 청계천을 흐르게 해야 되는데 그건 안 하고 그냥 전기로 수돗물, 한강물을 끌어와가지고 한강물을 끌어와가지고 이렇게 해서 다시 물을 흘리는. 아, 이건 정말. 그리고 이제 상류에 보면 양안석축이라고 해서 그 시대에 이제 굉장히 하천을 이렇게 보존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문화재예요. 이런 건 뜯어다가 그 한양대학교 근처 그 중랑천 쪽에다 버리고 이런 사건을 이제 어떤 문화재 활동가가 폭로하고 이런 아주 그런 아주 어처구니 없는 복원이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당사자들 간의 합의를 진행을 했다. 그러니까 서울 시민들은 뭐 박수 쳤죠. 근데 실제적으로 보면은 그렇지 않았어요. 거기에 있는 수많은 상인들을 지금 가든파이브 쪽으로 이주를 했는데요. 그때 상인들에게는 뭐 몇 천만만 있으면은 입주가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실제 가든파이브를 오픈하고 들어가려고 하니까 그 돈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터무니없는 분양가. 예. 이제 이런 것들이 잘 알려지지 않은 청계천 보건공사와 관련된 숨겨진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명박 씨가 이제 대통령이 돼선 그랬지만 서울시장 당시에는 청계천 이거 잘하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꽤 많거든요. 많죠. 그런데 숨겨진 대통령이 이야기들은. 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렇죠. 시적이었고 업적이었습니다. 그거랑 이제 버스. 근데 그거 뭐 중앙선. 우리가 몇 년 만에 그 어마어마한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밀어붙였죠. 그게 이제 가든 5에 저도 한번 가봤는데 오픈됐을 때 텅텅 비었어요. 맞아요. 저도 가봤습니다. 귀국산장이라고. 네. 아무도 들어오질 않았어. 텅텅 거기에서 비었어. 그게 있었어요. 청년 창업 지원센터. 그렇지. 예. 그런데 약간 거기 텅텅 비고 바로 그 옆에 서울 동부구치소가 있습니다. 서울 동부구치소에 MB가 수감이 된 참 묘한 기분일 거예요. 그 가든 5를 바라보면서. 일단 가든 파이브 이제 그 공구상가 건물이나 이런 게 지금 이제 청계천 을지로 보면은 이게 1층이에요. 왜냐하면 프레스 같은 경우 2층, 3층 올라갈 수가 없고, 그러니까 이 건물 자체를 시간이 흐른 후에 용도 변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 놓으니까 상인들이 갈 수가 없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분양가가 높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1970년대 경기도 광주에서 집단 이주 정책을 했었던 것과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 이런 정책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그때하고는 다른 게 뭐 환경 보건, 문화재 보건, 그리고 당사자들과의 아주 오랫동안 논의 통해서 이걸 관철시켰다. 뭐 이런 식의 어떤 논리로 서울 시민들을 현혹한 거죠. 야, 사기쳤구나. 결국에는 서민들을 위한다는 정책 범위는 대개 다 미끼 상품들이고 실상 것이 우리 사회의 그 부유층들, 특히 땅 부자들, 그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그들의 이익을 숨겨놓고 끝내는 관철되게 하는 이런 방식으로 그 보수 정치 세력들이 그동안 국민들을 속여왔어요. 서민들을 속여왔어요. 혹시 그 동대문 운동장 그때도 거기 계셨던 상인분들과도 함께 하셨었나요? 네. 그때도 굉장히 말이 많았잖아요. 네, 지금 말씀드린 것은 철거민과 상인들에 대한 이주 대책이었고요. 거기에 이제 노점상들은 그걸 믿질 않았어요. 격렬하게 싸웠어요. 그래서 청계천에 이제 보면 다산교 앞에 그 이름은 이제 바뀌었는데 옛날에는 3호 호텔이었고
지금은 바티카 호텔이라고 있어요. 네. 거기 2층에 이제 그 이명박의 자서전을 보니까 청계천은 미래로 흐른다라는 자서전을 보니까 거기에 이제 딱 거기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가 10월 정확하게 내가 날짜는 기억 못 하는데요. 10월 말이었어요. 행정대집행을 하면서 그 주변을 공권력으로 다 에워싸고 경찰 병력과 용역반들을 동원해가지고 거리에 있는 이제 노점상들을 이제 밀어붙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청계천 그 일가에서부터 쭉 밀어붙였는데 7, 8가에 이제 대치선이 쫙 쳐져 있죠. 이쪽에 이제 시가전을 발불케 하는 뭐 노점상들은 살기 위해서 폐타이어를 쌓아놓고 불을 지르고 또 이제 온몸으로 저항하면서 맞서서 싸웠어요. 그걸 이제 그 호텔에서 이제 지켜봤다고 자기는 이제 그 자서전에 썼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자리에 동원된 용역반이 그 전날 이제 노숙인과 관련된 활동을 하는 우리 다른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선배, 내일 새벽에 그 무슨 두짐 있는 것 같아. 그 뭔데? 그랬더니 서울역, 뭐 용산 청량리역에 있는 아저씨들을 소집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많은 용역반을 다 모집을 못하니까 노숙인 어르신들을 이제 불러다가 일당 그 당시 뭐 5만 원, 뭐 3만 원, 뭐 이 정도 주고 전면에 세운 거예요. 그래서 싸울 때 보니까는 10월, 11월 가까이 됐던 그 날씨면 춥거든요. 슬리퍼를 신은 사람들, 뭐 옷차림 뭐 이렇게 이런 분들이 이렇게 앞에서 막 이런 사람들이 이제 앞에서 전면에서 싸우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이야기를 이제 다시 또 말씀드리면은 가난한 사람을 탄압하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을 그렇지.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무슨 재벌이나 뭐 이명박 씨를 만나 싸우는 게 아니라 이게 참 비참한 현실이죠. 그런데 그때 이제 저녁 한겨레인가 아주 단신 조그맣게 나온 기사를 보니까 그날 이분들에게 그 일당을 주지 않아 가지고 이분들이 다시 또 돈 달라고 일당 달라고 또 싸웠던 그런 기사들이 있더라고요. 아이고 참. 이제 이렇게 싸우니까는 결국은 이제 동대문 운동장이죠. 동대문 축구장입니다. 축구장으로 이제 2주 대책이 나왔어요. 거기 이제 스탠드에 거기 가서 장사하라고. 야, 이건 정말 참. 처음에 이제 또 거기로 다 밀어넣는데 1970년대 광주 대단지 사건과 흡사다라고 하는 게 장소만 바뀌었을 뿐이지 그 축구장으로 다 밀어놨거든요. 밀어놨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뭐가 있어? 일단 화장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조리 노점을 하려면 지하 하수 시설, 상수 시설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일단 밀어놓고 화장실 그 1000명 정도가 들어갔는데 정확하게 1000명에서 조금 떨어져요. 뭐 엄청나게 아수라장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상인들이 또 서울시를 상대로 항의를 해서 화장실도 만들고 뭐 이렇게 해서 천막도 치고 천막은 이제 절반은 자비 부담 한 몇 억이 들거든요. 천막을 다 치려면은 쭉 스탠드를 완전히 둘러싸야 되니까요. 그렇게 해서 제가 뭐 어쨌든 연도 날짜를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는데 3년 가까이 장사를 했어요. 장사가 좀 될만 했는데 이번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딱 등장을 한 거예요. 디자인 서울 한다고 또. 예,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명박 서울시장이 서울시가 이렇게 지도가 있으면은 가로축을 이렇게 복원하는 거거든요. 청계천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그 사대문 안에 남루한 이 지금 공구상가 이런 데를 어쨌든 개발의 목적으로 가는 거죠. 오세훈 서울시장은 횡축이었습니다. 광화문 축, 뭐 세운상가 축 이런 식으로 해서 역시 녹지축을 만들고 서울 시민들에게 환경을 복원해주겠다. 그리고 디자인 서울 기억하시죠? 이런 것들을 이제 강조하면서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역대 시장들이 자기 치적을 쌓기 위해서는 뭔가를 남겨야 되거든요. 랜드마크를. 예, 그러니까는 이명박 맞습니다. 이명박 서울시장은 세금 둥둥장이라고 말씀드렸죠. 예, 그 청계천 보건공사를 했는데 오세훈 서울시장은 디자인화 사업을 통해서 여러 가지 뭐 예를 들어서 청계천 앞에 있는 꽃갈 모양의 그 조형물이나 DDP나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려고 하는 과정 속에서 당연히 이제 동대문 운동장은 철거 대상이 됐죠. 또 3년 만에. 그래서 이제 일부가 지금은 또 이주를 해서 지금 신설동 근처에
풍물 벼룩시장에서 네, 장사를 하고 맞아요. 있어요. 근데 그게 너무 떨어져 있어가지고 장사가 안 돼요. 그래서 다시 화학동은 지금 여러분들 토요일이나 일요일 가보면 엄청난 큰 장이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같이 이렇게 경제가 위축되면은 이런 벼룩시장이나 구제시장 이런 것들은 굉장히 뭐랄까 타격을 받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런 것이 이제 서민들이 아주 저렴하게 옷을 구입할 수 있고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는 거죠. 이것은 굉장한 장점이에요. 이걸 잘 보존해야 된다라는 게 저희들의 지금 그래서 생각입니다. 그 동대문 운동장 지금 그 동대문 그 DDP. 플라자로 바꾸고 나서 건물이요. 그게 그때 당시에 무슨 해외 무슨 건축가가 예, 설계한 거라고 자하디드라는, 제가 그렇게 들었었는데 되게 정말 주변 경관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예. 그래서 저 이름만 되면 알만한 네. 어떤 정치인은 동대문에 그게 실버 색깔 아닙니까? 네네. 아, 실버 똥이라고. 큰 똥이라고. 어? 누군가 와서 쌌는지는 모르겠지만 예. 엄청나게 큰 똥이 됐다고 얘기하셨어요. 예. 예. 아, 그 아까 사실 조금 말씀드리면 네네네. 그게 이제 자하디드라는 여성 건축가가 설계한 네. 그, 조형 건축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실용적인 건축물이 아니라 시각적인 효과를 극대화시킨 건축물이에요. 그게 땅값까지 합하면 1조 원입니다. 그러니까 건축비만 5천억이거든요. 야. 예. 그리고 근데 그게 이제 떼세금. 이게 국적불명의 건축물이 들어선 거죠. 역사성이나 이런 것과 역사성 전혀 무관한. 없이 그 전형적인 토목 개발 형태의 사업이라는 비판이 많았는데요. 이제 이게 이명박 전 대통령 세대의 기성세대 그 어르신들 사고에 좀 우리나라도 이제 세계화 글로벌한 것을 좀 이루자 그래가지고 당시 청계천에 저희가 흔히 그 소라 껍질처럼 네. 보이는 네. 것도 그 현대미술가 올덴버그 네, 씨 맞습니다. 작품인데 일부러 우리나라의 고유 것을 보러 오지 왜 다른 국적의 작품을 보러 오겠습니까? 그래서 당대에도 이거를 뭐 입찰하거나 선정하는데 말이 상당히 많아서 네, 긁어부스럼이 맞습니다. 많았다고 네. 그러더라고요. 네, 맞아요. 예. 아니 그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가장 가슴이 아팠던 게 이 서민들을 내쫓기 위해서 서민을 동원한다는 것. 예. 이게 오랜 수법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베트남 전쟁에서 미군이 한국군의 참전을 요구했던 것은 서양인이 동양 사람을 상대로 전쟁을 벌이면 설령 친미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도 나중에는 그 자기 민족 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양 사람을 상대로 해서 싸울 수 있는 대상은 동양 사람이어야 한다 해가지고 한국 사람을 끌어다 들인 거죠, 미국이. 예. 마찬가지로 이 힘 있는 자들이, 부유한 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상대로 싸우면은 욕 먹거든. 그러니까 같이 가난한 사람들을 붙여가지고 그래서 사실 쌍용 자동차 예. 그 노동자 파업 현장에서도 그 노노 갈등이 있었잖아요. 같은 노동자끼리 이렇게 노동자끼리 싸우는 손을 거예요. 갈라서 싸우게 했죠. 이런 일들을 보면은 참 오랜 수법을 써먹은 사람이고 아주 사악하기 이를 데 없는 그런 자다. 그런 자가 교회 장로라는 현실에 참 너무 참 참담한 마음을 느낍니다. 예. 예. 에휴 참 그러네요. 그래서 항상 그런 현장이 있으면은 오히려 경찰이 예. 일체 개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용역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도록 오히려 보호해주는 그런 모습이 그런 계속 모습 뭐 많이 재현되지 봤어요.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뭐 이제 저희들은 경비업법이나 행정대집행법 예.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특수 조항을 개정하려고 많은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어떤 독소 조항들 예, 경비업법은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용역들에 대한 규제들이 쭉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폭력을 쓰면 안 되고 또 자기 신분을 밝혀야 되고 또 이제 미성년자나 뭐 이런 사람들이 참여할 수 없고 네. 또 폭력 전과가 있는 사람도 일정 정도 규제를 하고 이런 이제 조항들이 다 있는데 이걸 어겨도 처벌 수위가 높진 않아요. 예, 예. 여기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냥 어기고 그냥 뭐 벌금을 무는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고요. 행정대집행법은 이제 국가가 집행해야 될 부분을 민간이 대신 그 집행을 하거든요. 민간 사설 용역들이. 근데 이런 과정 속에서 뭐 이런 집행을
예를 들어서 뭐 천재지변이라든가 내지는 뭐 사회적 약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에 대한 집행은 좀 이렇게 보류하거나 이런 법안들이 좀 필요하다 이겁니다. 네, 그렇군요. 네, 선생님 너무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고 이 시간을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오늘 최인기 선생님을 저희가 모신 정말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청계천 빈민의 성자로 불리는 노무라 모토유키 일본 목사님. 네. 이 목사님께서 사실 이제 그 활빈교회, 청계천 활빈교회를 세웠다고 우리가 잘 알고 있었던 그 김진웅 목사와 함께 이런 빈민 선교를 같이 하셨었는데 최근에 저희 쪽에 제보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무라 목사님께서 그러니까 한 언론에 김진웅 목사를 변절자라고 소개한 거를 보고 굉장히 극대노하셨다는 거예요. 예, 변절이 아니라 원래 그런 사람이다. 원래 그랬다라고 하셨고 독일의 단체로부터 송금된 거액의 유아 지원금이 낭비된 적이 있습니다. 나부터 한국 돈으로 8억 8천만 원을 약탈하거나 사기와 같이 빼앗았습니다. 그 때문에 도쿄의 주택지와 가옥도 처분했습니다. 일본의 교회로부터도 거액의 헌금 사기를 했습니다. 한국 선교 사상 최악의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제적 종교계의 대사기 전문가로 가장 불쌍한 남자라고 믿고 있습니다. 한일 간의 기독교 세계에서 아무 가책도 없게 살아있는 것은 용서되어야 할 일이 아닙니다. 어이구야, 이거 뭐 정말 바로 나온 말이 사기꾼. 말씀하셨어요. 아니 사실은 말이죠. 김진홍 목사는 저희 그 평화나무의 공명선거 감시단 활동 과정에서 이 양반이 고발을 당하니까 네. 저를 이제 비난하면서 아버지 어머니가 이제 저를 만들 때 졸았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이런 있어요? 뭐 말을 할 정도로 그래서 이 양반이 과거에는 훌륭했던 분이 어느 순간에 가서 저 마탱이가 갔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니 시작부터 사기꾼이었다니까 이 얘기가 너무 망치로 맞은 듯한 느낌이에요. 사실은 90년대까지만 해도 김진홍 하면은 그래도 개혁적, 진보적 그 기독 학생들에게는 우상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네. 실제로 그래서 한국의 그 개신교 지도자 중에 그래도 존경받는 목사하면은 홍정길, 손봉호 그리고 김진홍이었어요. 예. 근데 김진홍이 사실 2007년에 MB하고 2007년이 아니군요. 2005년인가? 네. 뉴라이트 연합을 뉴라이트. 만들면서 이 사람 왜 이러지? 이랬는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마각을 드러낸 것이고 그 이전부터 이미 사기꾼이었다라는 게 이제 노무라 목사님 말씀 아니에요? 그래서 왜냐면 노무라 목사님이 그 당시에 뭐 이제 최인기 선생님께서 더 자세히 얘기해 주시겠지만 그 당시의 돈으로 뭐 8억 8천만 원 상당의 본인 이제 집을 팔아서 그거를 이제 선교에 쓰라고 했는데 그 돈을 김진웅이 착복했다는 거. 아 그래요? 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고 노무라 목사님을 굉장히 옆에서 가까이 지켜보셨던 또 이제 최인기 선생님이시기도 하고 예. 아마 노무라 목사님께서 지금도 최인기 선생님의 활동을 지원해주고 계시죠. 네, 네. 네. 어떻게 두 분은 만나게 되신 거예요? 네, 제가 이제 한 번은 그 이빨이 아파서 병원에서 치과 치료를 막 받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를 쓴 임정진 작가님께서 혹시 노무라 모토 유키님을 아시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이게 관심이 많으니까 사진으로 봐서 아 그럼요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최인기 씨와 통화를 하고 싶다고 그러세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이빨은 아프지만 그래서 이제 그 상태에서 전화를 받았는데 이분께서 한국말을 조금 하시거든요. 중계동에 보면은 백사마을이라고 있어요. 예, 좀 오래된 철거민들이 이주한 그 공간이거든요. 거기에 이발소 분을 제가 이제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그 기사를 보고 자기가 청계천에서 만났던 분 같다. 한번 알아봐 줄 수 있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날 이빨이 아프지만 저는 이제 찾아갔어요. 가서 조심스럽게 여쭤봤죠. 혹시, 그러니까 이제 그분은 아니더라고요. 모래내에서 오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메일로 아쉽지만 그런 분이 아닙니다.
제가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친구들이 야 너 일본어 못하잖아 그러거든요. 구글로 번역을 해가지고 메일을 이제 보내드렸어요. 그랬더니 고맙다. 답례를 하고 싶다. 자기가 찍은 사진을 보내줄 테니까 최인기 씨가 이 사진을 마음껏 쓰시라 하고 USB에다가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그 사진을 딱 보니까는 60년대 말 70년대 사진들이 쫙 나온 거예요. 청계천 사진들이 수백 장을 보내주셨어요. 그 다음 날 눈빛 출판사 우리나라 전문 그 출판사 사진 출판사거든요. 뛰어갔어요. 전철 타고 왔어요. 가서 사장님께 딱 드렸더니 사장님이 이거 참 소중한 기록물이다. 이것을 출판을 하겠다. 해서 노무라 리포트라는 청계천 사진집이 그때 나오게 됩니다. 그 혹시 그 사진집 중에 이 사진도 있었습니까? 어린애를 업은 어머니가 간절히 기도하는 그 사진. 그 사진은 정말 이건 뭐 21세기를 빛낸 사진 중에 하나로 너무나 유명한 사진이에요. 활빈교회, 청계천 활빈교회. 활빈교회. 그 모습입니다. 그 사진집에 보면은 활빈교회 그 당시의 모습들이 이제 쭉 나옵니다. 그래서 그 사진 중에 일부를 저희 쪽에도 보내주셨는데 분량이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저희도 이렇게 화면에 좀 띄워드리면서 볼 건데, 그래서 여러 가지 사진 어마어마하게 보내주셨고 저는 근데 진짜 이게 사람 사는 곳이냐? 네, 진짜 너무 사진만 봐도 마음이. 이거 뭐 저기 천막에서 그냥 기거하는 분들도 보이고 아이들도 많고. 근데 또 표정들 아이들 표정은 또 이렇게 좀 귀엽더라고요. 천진난만하고. 네. 제가 이 사진 하나 여쭙고 싶어서 가져왔는데 가져오신 사진 중 이 사진이 있었어요. 이거는 뭔가요? 김진홍 목사인가요? 그분은 이제 아마 그 김진홍 목사의 부인 되시는 분으로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진홍 목사는 맞고. 네, 맞습니다. 맞는데 그 사진 말고 제가 뭐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작년에 재작년에 제가 눈빛출판사 대표님하고 목사님의 댁을 방문을 했어요. 야마시다 현의 아주 깊은 산골에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80년대 돈을 다 날려버리고 이곳에 들어오셔서 그 산골에서 힘들게 사시고 계셨던 거예요. 이렇게 조그만 교회를 이렇게 이제 운영하시면서 계시는데요. 그 사진 가운데 그 유종 같은 데에서 이제 뭐 그 아가씨와 희낙낙거리는 그 사진을 저희들이 봤어요. 그리고 이 사진은 이제 그 당시 노무라 목사님을 회유하려고 그런데 그렇게 데리고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김진홍이? 네네네. 그래요? 그래서 뭐 이제, 회유라고 하면 어떤 일로 회유를 하려고? 글쎄 저는 뭐 하여튼 뭐 모르겠습니다. 김진홍의 실체를 알고 이것을 문제 삼으려고 하니까 회유하려고 데려간 게 아닐까? 당시는 이제 전도사였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그러는데 글쎄 잘 모르겠습니다. 좀 약간 그 좀 문화가 전도사의 신분이긴 하지만 또 쿨하게 뭐 이런 데서 술도 먹고 뭐 그랬나 봐요. 뭐 그런 남성주의적인 어떤 그런 문화가 좀 있었나 봐요. 이제 그러면서 목사님은 이 사람은 아주 정말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제 뭐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은 제가 그 민주노동당 김혜경 전 대표님하고 재정구 전 의원 빈민운동의 대가시죠. 신명자 여사님, 그러니까 신명자 여사님 재정구 전 의원께서는 청계천에서 그 당시에 활동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청계천은 주변에 그 대학들이 많아요. 한양대도 있고 근처에. 그래서 학생들의 야학 활동을 많이 했던 공간이에요. 빈민 활동을 많이 했던 분이에요. 대표적으로 손학규 씨도 이제 거기서 함께 빈민 활동을 했던 그런 공간이거든요. 그런데 그 시기에 활동했던 사람들은 김진홍 목사에 대해서 다 혀를 내두르는 것 같아요. 그래요? 제가 이제 인터뷰를 이제 민주화 운동 기념사업회에서 프로젝트로 이제 그 두 분을 인터뷰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굉장히 그 김진홍에 대한 인격, 이 사람의 행보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물어보면은 그 당시에도 그 사람들 사이에서도 용납하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대요. 근데 이제 이 양반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좀
그 약간 명석하다 그럴까요? 그리고 이런 활동과 이런 그 종교를 매개로,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저항 운동이나 이런 활동은 종교를 매개로 하지 않으면 안 되던 시절이거든요. 그렇지, 뭐 딴 걸로 뭐 그냥 민낯으로 민주화 운동했다가는 바로 때려 맞거든. 예. 그래서 이런 활동을 통해서 스스로를 영웅시하고 자신을 이제 소위 말해서 청계천의 뭐 성자 이런 급으로 그 뭐랄까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그런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노무라 목사님의 업적도 본인이 좀 가로챈 것도 있을까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한 가지 몇 가지 에피소드를 들어보면은 그 당시에 들어왔던 학생들, 신학생들 뭐 이런 사람들에게 엄청난 가난에 대한 연민 이런 걸 통해서 자신을 추종하게끔 이렇게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청계천이 철거되는 과정 속에서 재정구 전 의원 쪽은 부천에 있는 지금 이제 보금자리 이제 그때 만들어지거든요. 그쪽으로 이제 이전을 하고 이 양반은 혼자서 독자적으로 남양주 쪽으로 이주를 합니다. 그래서 이쪽이 이제 분열이 되는 것 같아요. 이런 과정 속에서 이 자금을 모집을 하는데 그때는 이제 독일 쪽에서 이제 독일이 이제 그 세계대전 통해서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런 것들을 많이 지원하는 프로젝트를 많이 했었나 봐요. 그래서 그쪽에 후원금을 끌어들이는 역할을 목사님께서 굉장히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70년대 중반에 아이들의 급식 사업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 목사님이 자기 전 재산을 이제 거의 뭐 투여를 한 거죠.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뭐 어쨌든 뭐 이분은 또 그리고 일본 분이고 사실 일본 사람이 이런 일을 한다라는 건 그 시기에는 굉장히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항상 그 뭐 KCIA라고 표현하시는데 한국 정보부에 감시를 계속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항변하거나 이럴 수 있는 조건이 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엄청난 경제적 타격을 받고 또 심적 타격을 받았겠죠. 네, 이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김진홍 목사의 오늘을 있게 해준 자신을 포장한 결정적 수단으로 이용된 게 너무나도 잘 알려진 새벽을 깨우리로다 라는 책입니다. 1982년에 나온 지금까지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 책을 읽고 내가 또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그 양반의 리스펙은 거기서 다 나왔어요, 사실은. 근데 그것도 굉장히 과포장됐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안 할 수가 없겠네요. 그러니까요. 기독교 안에서는 여전히 그 김진홍에 대한 그 과거사에 대해서 이런 사실을 이제 모르는 부분도 있고 또 한편 알고는 있어도 어떠한 형태로든지 간에 화해를 시도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목사님은 그런 입장이시더라고요. 김진홍이 사죄를 해라. 그러면은 받아들이시겠다라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몇 년 전에 있었던 제가 이제 체험한 건데요. 어떤 출판사 사장이라는 사람이 목사님의 자서전을 출간하고 싶다. 노무라 목사님. 네. 하고 이제 접근을 했어요. 이제 서로 만나시고 이야기를 하시고 그러다가 이제 한번 대노를 하시더라고요. 크게 화가 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할아버지께서도 일본에 가시면은요, 막 자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꼼꼼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사진도 그냥 이런 사진이 아니라 연도별로 쫙 그러니까 굉장히 그런 게 철두철미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벌써 아신 거죠. 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저한테 메일을 보내주셨는데 아무래도 김진욱 쪽에서 사람을 보내서 자꾸 이게 이제 노무라 목사님에 대한 뭐 유상도 높아지고 얼마 전에 몇 년 전에는 서울시에서 주는 명예시민상도 받고 뭐 이런 게 이제 자꾸 알려지고 또 2012년에는 일본의 그 대사관 앞에서 플루스로 한국 가곡을 부르며 사죄하는 그런 그 퍼포먼스를 하셨거든요. 기자들이 엄청 왔었어요.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노무라 할아버지가 이렇게 언론에서 기사화되고 이러니까 김진웅이 불안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의 그 뭐
공작을 벌이지 않았냐라는 게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게도 의심해볼 만큼 그 과거의 행적들이 참 올바르지 않았다 이런 건데 이거 외에도요. 지금 저희가 왜 중국에서 땅 가지고 장난치다가 이제 중국 동포분들이 굉장히 대노하면서 저희한테 찾아와서 제보하셨고 저희가 그거 방송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안 계셔가지고 양희삼 목사님과 함께 방송했었는데 그런 적도 있었고 그 방송이 나가자 미국에서도 올라갔습니다. 계속 이렇게 둘의 공동체 설립을 미끼로 해서 뭔가 미국이며 중국이며 이런 데서 투자자들 이렇게 그래서 계속 뭐 본인의 어떤 정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치적 쌓기라든지 이런 데만 몰두하고 다른 사람 눈에 피눈물 나게 하고 자꾸 이런 일들을 벌이고 계세요. 지금. 그런 식으로 돈을 모은 다음에 막상 그 실체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노무라 목사님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돈이 들어갔다고 자기 주머니 들어왔다고 자기 거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공적인 어떤 그 위탁을 한 것인데 이에 대해서 뚜렷한 뭔가 결산에 대한 그런 보고서를 낸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러니까 그 교회 교인들한테 얻어맞은 거 아니에요? 제가 집을 이제 방문했는데요. 엄청나게 꼼꼼하시더라고요. 노무라 목사님. 그 사소한 자료를 또 다 모아서 갖고 계셔요. 그리고 특히 한국과 관련된 자료를 또 갖고 계시고 김진웅과 관련된 김진웅이 이제 뭘 보냈냐면은 감옥에서 밥풀로 십자가와 그 예수의 모양을 이렇게 만든 것을 이렇게 이제 보내줬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감옥 소위 이제 빵잡이들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하거든요. 감옥 안에서 뭐 이렇게 밥풀 이렇게 으겨가지고 굳게 만든 다음에 찰흙같이 만들어서 그런 걸 통해서 엄청나게 감동을 주었나 보더라고요. 저희가 그래서 김진웅 목사의 좀 연락을 해서 반론도 들어보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방송하는 이 시간까지는 전화를 받지 않는데요. 제가 이후에도 방송 나가기 직전까지 계속 시도하고 반론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거 저런 거 다 떠나서요, 선생님. 빈민 그 활동가로서 김진웅 목사 하면 많은 사람들의 인식 속에 아직도 빈민운동의 대부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화나실 것 같아요. 지금의 행보들 보면 어떠세요? 뭐 한숨. 어처구니가 없죠. 저는 이제 이런 대목들이 그래요. 그러니까는 타인의 아픔을 특히 이제 병든 소녀 이런 것을 이제 목사님 같은 순박하고 선한 분을 데리고 그 자리에 가서 얼마나 이게 불쌍하고 아픈 거냐라는 식의 연민을 자아내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어떤 순박한 한 사람의 또 삶을 유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제 그 가난의 상품 내지는 뭐 빈곤 가난 포르노 뭐 이런 빈곤 포르노. 빈곤 포르노 이런 그리고 심지어는 재개발 쪽방 지역도 최근에는 상품화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걸 보면서 야, 이 김진웅이라는 사람 머리 좋은 사람이구나. 오래전부터 자기 삶의 인생을 그렇게 쫙 설계를 해서 치밀하게 그런 과정을 밟아온 게 아닌가. 그래서 누구든지 이야기했듯이 변절자하고는 결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기획된.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 사람이었지 않았나. 그래서 우리는 좀 그런 것을 냉철하게 잘 보는 눈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이쪽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 김진웅 목사 같은 캐릭터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제가 좀 한 가지 짚어드리고 싶은 게 뭐 세월호라든지 뭐 빈민, 철거민, 그리고 사회적 약자들이나 난민 사역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좀 이렇게 측은한 마음이 들고 도와줘야 되겠다는 그러한 마음이 드는 그 대상들 있지 않습니까? 그 대상들 타겟으로 삼아서 가서 실질적으로 도와주지 않는 것 아닙니다. 도와줘요.
도와주고 그들의 후원을 이끌어내고 함께 해줍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목적이나 의도가 그것으로 인해서 유명세를 얻고 존경받는 게 목적인 것이죠. 그러면서 또 그것을 빌미로 해서 자신의 이미지를 쌓고 포장을 시켜서 세간에 또 이렇게 인지도가 높아집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또 책을 내요. 방송도 나가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러면데 정작 그 사람한테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 그리고 그 관계와 상황 가운데 정말로 그분들이 필요할 때는 외면하거나 그치. 또는 이것을 자신의 어떤 그 영리적 목적의 수단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렇게 좀 유명해지거나 이런 거를 돈벌이 목적으로 자신의 어떤 사익을 위해서 하는 사람들은 장기간 봐오면 제일 가장 가까이 있는 그 도움의 대상을 받았던 당사자들 그리고 그 측근들이 보면은 그 사람의 실체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근거리에 있지 않은 좀 멀리서 보시는 분들은 캐릭터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100m 미인. 예. 그래서 이런 분들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표현이 그렇지만 이 바닥에 은근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누차 얘기하는 게 세월호 배지 달고 다닌다고 전부 다 의식 있고 사회적 약자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 국민의힘 의원들도 세월호 배지 달고 다녔거든요. 박근혜도 달았어요. 네. 한동안은. 네. 아니 이걸 뭐 저는 신뢰의 권력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싶은데 신뢰의 권력. 예, 신뢰를 갖고 자신에 대한 신뢰를 일종의 무기로 삼는 거죠. 예, 그래서 그걸 갖고 권력의 수단으로 활용해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발언권을 좀 우월적 지위에 올려놓는. 사실 저희가 이제 빈민활동가를 이렇게 모신 거는 사실 처음인데 목사님 뭐 방송 보시는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또 아니, 저희 방송 보시는 분들은 그런 생각 안 하시겠지만 뭐 개신교인들이 이런 문제까지 관심 가져야 될까? 왜냐면 되게 취약한 부분이잖아요. 한국 교회에서 좀 그런 우리가 왜 이런 문제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도 좀 알려주세요. 성경에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나오는데 근본적으로 이 성경이 지향하고 있는 것은 사회적 약자들과 그리고 구조학에 대한 문제 의식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사회 참여를 하는 게 당연히 올바른 저희 신앙 행위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한국 개신교계의 주류 보수 대형교회를 위시한 주류 개신교계에서는 이러한 사회적 약자들과 구조학에 대한 문제들에 대해서 도외시하거나 그리고 외면해 오거나 혹은 적극적이지 않고 이렇게 소극적으로 구제 활동을 해서 그냥 불이웃 돕기 차원의 그런 수준에 대한 구제 활동을 많이 해왔다는 것이죠. 근데 좀 안타깝게도 이미 많이 그 개신교계에서도 이러한 이 빈민 문제 그리고 사회적 약자들이나 소외된 이들을 향한 문제들에서 관심을 가지고 왔었어요. 그런데 진보 진영에 계신 개신교인 분들이 주를 이루셨는데 이분들의 특징이 참 좀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돈이 거의 없고 영향력이 좀 약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태가 잘 안 나고 그리고 오히려 좀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이 풍부한 쪽은 이 보수 진영에 있는 교회들인데 이런 교회들 특징이 이런 문제에 거의 관심이 없거나 이 기득권층에 편승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외면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좀 이런 빈민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다시금 이렇게 재조명을 받고 한국교회가 좀 많은 관심을 가져서 이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다시 한번 형성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뭐 여쭙고 싶은 건 많지만 또 저희 나중에 뭐 이렇게 또 추후에 또 개별적으로 여쭙기로 하고요. 선생님 뭐 활동하시느라 굉장히 뭐 보람된 일도 많지만 지치시는 일도 많고 할 텐데 이 자리를 빌어서 나 이 얘기만큼은 꼭 하고 싶었다라고 뭐 생각하셨던 말씀 있으시면 좀 나눠주시고 앞으로 또 요즘 또 이제 어떤 활동들 계획하고 계시는지 이런 것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이제 방금 말씀하셨듯이 네. 60년대, 70년대 그 한국전쟁 이후로 민주화 운동을 이끌었던 그 근본과 뿌리는 종교였습니다. 왜냐하면 종교는 함부로 탄압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종교의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런 활동을 했었죠. 그의 연장선에서 이제 노무라 목사님, 뭐 또 이제 이런 분들이 있었다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이제 80년대 이후 사회가 이렇게 열리는 그런 과정 속에서 분명히 그런 역할이 있었던 거죠. 예. 있었던 거고요. 뭐 최근에 제가 뭐 종교와 관련된 이러저러한 이야기를 할 만한 입장은 좀 아니고요. 저희는 지금 노량진 수산시장, 예. 그게 이제 구시장은 우리 한국의 그 뭐랄까 이런 수산시장의 그 전통입니다. 원조입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허물어지는 과정 속에서 아직도 상인들 80여 명이 지금 육교위에서 농성을 좀 2년째 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옥바라지 선교센터 분들께서도 함께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예. 그 이제 이야기를 예.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옥바라지 선교센터의 그분들은 보면 참 다양한 예. 종교, 다양한 뭐 이렇게 뭐 하나의 뭐 이런 종교 표현이 좀 제가 좀 정확하지 않아. 다양한 이런 분들이 모셔서 매주 이렇게 예배도 드리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건 굉장히 큰 힘입니다. 예. 용산 참사 때도 그 레아 그 앞에서 끝까지 현장을 지키면서 또 해주셨던 그런 종교인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랬을 때 뭐 다시 한번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시대의 종교가 나가야 될 방향 이런 걸 다시 한번 뭐 이런 시간을 통해서 환기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사장님께서도 뭐 마무리로 좀 한마디 해주시고 싶은 게 있으시다면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진홍 목사를 굉장히 존경했던 일인으로서 여전히 그에게 정말 실오라기 같은 리스펙은 좀 남아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사람에 대한 존경은 참 그게 유한하고 위험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됐습니다. 아울러 뭐 하여간 정말 그 선행의 삶은 반드시 노후에도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걸 느끼게 되는데 엉뚱한 열매를 맺고 있는 김진홍 목사를 보면서 그 근원이 어디서부터 비롯됐는지를 알게 됐고 김진홍 목사 아버지 어머니가 그 김진홍 목사 만들 때 조르셨던 모양입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요즘 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 공동대표로 김승규 전 국정원장과 함께 열심히 또 대면 예배 고집하고 계시는데 삶의 예배나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그 말을 하고 싶네요. 네,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기회가 되면 또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